네, 전해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모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다음 주에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제 윤 대통령 선고가 먼저 나오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한 총리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평의 결과로 이 선고 순서가 정해졌을 것인데 예측과는 달리 먼저 선고하는 일정이 잡아졌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사유가 종합적으로 원인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국정에 대한 공백이 너무나 장기화됐을 경우에 우리 사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 2인자라도 빨리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일각에서는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이 대선 전국을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장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중요한 임무 책임자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판단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먼저 단순하게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판결에 이른 사건이기 때문에 선고한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평의가 진행되고 있고 판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사건보다 다소 쟁점이 간이화돼서 빨리 결론에 이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 선고 기일이 조금 더 앞서서 잡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 선고 일정을 잡는 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공방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주요 여권 인사들이 졸속 재판을 우려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신중하게 해달라라고 주장하거나 이것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졸속 재판이라거나 왜 대통령의 사건을 먼저 접수된 사건보다 빠르게 처리를 하느냐라는 정치권의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판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좀 더 숙고하고 신중한 태도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게 아닐까 합니다. 예, 월요일에 선고가 이뤄지는 여러 배경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탄핵 사유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국회 측에서 탄핵 사유로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죠. 그렇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것을 묵인하고 방조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라는 점이 국무총리로서의 업무에 상당한 임무 위배 행위가 있었다라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관들을 미임명한 행위도 위헌적이다 이런 주장이 있고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이 특검에 대한 임명 이행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고 위헌적이다라는 주장이 있고 김건희 또는 최상병 관련한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제대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하는 점이 위법하다라는 다수의 주장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국무총리 시절에 했던 국무총리로서의 역할 중에 비행위가 있고 권한대행 중에 행위 중에도 일부 비행위가 있다라는 게 국회 측 소추 사유였습니다. 특히나 이번 한 총리의 탄핵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탄핵 심판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쟁점과 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좀 헌재의 판단을 미리 엿볼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특히나 좀 주목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묵인 방조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비상계엄이라는 이 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위헌성을 직접적으로 판단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탄핵소추 사유는 결국은 대통령의 사유와 조금 더 직접적 관련성 있는 판단이 나올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국무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의 행위의 일련의 과정 속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볼 여지가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국무총리 사건에서 상당한 시간과 어떻게 보면 그 결정의 내용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즉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은 대통령 사건에서 중요 쟁점으로 다루고 다만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묵인했냐 방조했느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평가하기도 전에 그런 묵인 방조 행위를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으로 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헌재에서 이 결정문의 내용을 쓸 때 비상계엄에 관련한 위헌 위법을 직접적으로 결정을 하고 쓸지 아니면 그것은 대통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국무총리 사건에서는 국무총리가 행한 행위만 판단할지도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국무총리로서 그
그 국무회의에 대해서 이제 적법성, 흠결 절차가 있었다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무회의 절차적인 흠결이 국무총리로서의 어떤 임무 위배라든가 묵인 방조라든가 또는 적극적으로 방지하지 않은 막지 않은 것이 헌법 질서에 대해서 위반한 점이 있는가 이런 판단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 사건과 일부 좀 비슷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만한 내란 특검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다거나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는 행동은 최상목 권한대행 사건과도 좀 일치하는 사실관계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발생할 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행위를 하면 위법이고 헌법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최초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상당한데 특히나 의결 정족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앞서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그러니까 200명 대통령 기준이 아니라 151명, 이제 국무위원 기준으로 의결을 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문제가 된다면 각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예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 사건 의결 정족수 판단도 마찬가지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 헌재에서도 처음 내리는 판단입니다. 그런 만큼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었을 때 대통령의 어떤 행위를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행위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직계 방점을 두면 국무총리의 의결 정족수를 족한다고 할 것이지만 대통령의 행위 자체의 무거운 어떤 중대성에 비추어 봐서는 대통령을 준용해서 3분의 1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이 가반순이한 3분의 1을 가지고 치열하게 평의 결과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사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는 대통령으로서의 행위도 포함되어 있고 국무총리로서의 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이것을 분류해서 판단을 할지 또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어떤 행위에 방점을 두고 3분의 2로 전체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도 나오는 상황이고 만약에 대통령으로서의 행위를 방점으로 두어서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이 의결 정족수에 하자가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각하까지 갈 수는 있는 사건이다. 그런 만큼 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쟁점 관련해서도 최초의 선례이자 중요한 헌법적인 기준이 성립되는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용, 기각, 그리고 각하까지 일단 헌재 선택지를 모두 열어놓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앞서 그렇다면 최근까지 이어온 전원일치 기조가 유지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2월부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라던가 아니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판단, 최재 감사원장 계속해서 전원일치 결정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엔 좀 어떻게 예상해봐야겠습니까? 전원일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앞서서 그 방통위원장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나뉘어서 판단이 나오긴 했지만 예. 워낙에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소추 이후에 국민적인 어떤 국론이 분열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치된 주문을 내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노력한 흔적들이 엿보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사건도 마찬가지로 전원일치로 예사건대 기각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 기각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하자가 없어서 기각이 아니라 일부 위헌적이고 일부 위법 사안이 있지만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별개 의견이 포함된 전원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의결 정족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각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개진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 부분이 조속하게 종료됐다면 전원일치 관련한 판결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일부 소수 의견도 표기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예. 그렇다면 나아가서 이제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언제 이루어질지인데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으로 결정한 경우가 거의 없고 또 물론 헌재 일정은 아니지만 수요일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짚어보고 있는 이런 관례나 일정들이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을 정하는 데도 좀 영향이 있겠습니까?
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결도 현실적인 문제이고 더군다나 질서 유지나 치안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크게 대두되는 상황이고 헌재 결정 이후에 이것을 불복하는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주장들을 반영해서 일정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형사재판과 헌재재판은 완전히 다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다르기 때문에 다만 일각의 정치인들이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이후에 판결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졸속 재판이다, 숙고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지금도 제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도 일부 존중해서 최대한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지금 당장 판결이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주 이 무리하게 일정을 잡을 필요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도 26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선 28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판결이 종료되지 않았던 걸 봐서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늦춰질 가능성은 더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지체되어 보이지만 사실 예상한 날짜랑 지금 날짜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결국 1, 2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재판관들의 어떤 고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판결과 결정문 앞에서 조금 더 한치의 오차라도 없이 신중하게 결정하는 그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신가 보다 하고 겸손하게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3월 초부터 이번 주에는 선고가 이루어질까 하면서 계속해서 예상보다는 늦춰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짚어주신 것처럼 관련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전례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법조계도 마찬가지로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일치된 의견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철학과 성향과 이 판례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는 지금 기각이다 인용이다 일부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헌법학자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초유의 헌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는 사건이고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사건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렇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계엄 선포를 처음 다루는 사건인 만큼 다양한 의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도출해 내려는 어떤 책임자들, 판단권자들의 고심은 굉장히 느껴지는 상황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분신을 한다던가 지금도 집회 시위를 한다던가 굉장히 첨예하고 예민한 정치적인 사건이 돼버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만큼 법조인들도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존중하는 태도가 법조인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법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법조인들은 기존의 판례와 선례에 따라서 재판관들이 내리는 결론에 대해서 순응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 형사 재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는데 불출석할 예정입니다. 사실 윤 대통령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구속 취소 이후에 처음 열리는 재판이라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 불출석 결정한 배경 어디서 찾아봐야겠습니까? 네, 형사재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1차 준비 기일과 다르게 2차를 불출석한다는 것은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앞서서도 공개 행보를 자제한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었고요. 특히 여러 가지 헌재를 둘러싸서 여러 지지자들이 좀 단식을 한다던가 건강과 생명에 위기가 처해지는 여러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면서 대통령 측에서도 여론이 지나치게 가열되는 것을 좀 경계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 행보를 자제하는 의미로 이해 준비 기일은 불출석하는 것으로 조율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말 경랑 속의 한 주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이 있습니다. 쟁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결과 어떻게 예상해 봐야겠습니까?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것 같습니다. 유무죄 판단을 가릴 수 있는 2심의 판단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1심에서 유죄로 나온 일부의 사실이라도 무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이 피고인 측인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김문기 처장과 관련한 어떤 주장, 그러니까 성남시장 때는 잘 몰랐다던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던가 이런 사실과 주장 중에 일부라도 무죄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양형상 감형받을 요소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양형 기준에 의하더라도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요. 기본 양형 자체가 징역 10개월입니다. 그리고 벌금형도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이거든요. 예. 이걸 100만 원 이하로 떨어뜨리려고 한다면 유리한 양형이 다수 개진이 되거나 일부 무죄가 나와야 되겠죠. 이게 안 되면 사실은 1심 판단이 다소 감형된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두운 판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허위 사실과 관련한 객관적인 인식이라는 것, 개인이 어떤 주관적인 인식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을 충분히 검사 측에서 했느냐, 공소장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특정을 했고 특정한 바대로 그 허위성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이 됐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한 발언과 미리 판넬까지 준비해서 예고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무죄 예. 가능성이 다소 낮다라고 한다면 이 생방송 중에 이야기했더라는 부분은 조금 변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1, 2심 판단이 다르게 나올지 같게 나올지, 만약에 1, 2심 판단이 같게 나오면 대법원까지도 일부 무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쟁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예정된 헌재와 법원 일정과 관련해서 각종 정치권 이슈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